자, 여러분들 이거 소득세 3주차 5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이고요. 네 번째가 소리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 번째가 5번째예요. 그거는 제가 수정해서 숫자를 다시 이제 올려놨고요. 이거 이제 5번째 강의인데 이거 강의 녹화를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그 녹화를 좀 떠놓고 월요일 날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강의는 이제 다른 준비 없이도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지금 강의를 5번째, 6번째일 거예요, 아마. 6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 빨리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어서 대면 강의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데, 답답해 죽겠네요. 자, 어쨌든,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또 다른 학교에 또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 강의는 또 라이브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무리를 했어야 돼서 강의가 좀 이렇게 늦게 올라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하고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과세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주택이더라도 고가와 국외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이고 2주택은 고가나 국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이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보시면 차이점이 존재를 하죠. 임대료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간주임대료라는 것까지도 과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표에 나와 있죠. 자, 간주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뭐죠? 주택의 임대 수익금액, 이건 뭐예요? 내가 주택을 임대해 줬을 때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겠죠. 크게는요, 여러분들, 그 임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관리비 등의 수입이 있겠지만 논외로 할게요. 자, 임대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월세예요. 간주임대료는 무엇이냐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자, 월세가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구성한다. 여긴 동의하실 거예요. 왜? 달마다 꼬박꼬박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 사실 여러분들 그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뭐 5천에 50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보증금은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되면 임대인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의 수익 금액으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네 통장에 넣어두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발생될 거 아니야. 그것도 너의 수익 금액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과세를 하겠다, 요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마다 이자율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이 이자율을 연이자율 1.8%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1.8%는 굉장히 높은 이자예요. 낮출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보증금을 너가 통장에 넣어놨을 때 1.8%의 연 이자율로 계산을 해서 그 이자까지도 너의 수익 금액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게 간주임대료입니다. 야, 이렇게 짜잘한 것까지도 과세를 해야 됩니까? 국가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간주임대료라는 규정이 없으면 주택 임대에 대한 투기가 끝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증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주택에 투자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1.8%라고 해도 이거 보증금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1.8%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간주임대료는 무조건적으로 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주택을 3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지금 이렇게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뭐 1, 2, 3주택 다 과세가 되는 경우에 월세는 그냥 무조건 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새끼 처음 사용하는 어플이어서 간주임대료, 얘는 뭐예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로서 과세가 되고 있죠.
자, 물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뒤에서 배울 거니까 여기는 뭐 그냥 언급만 드리고 갈게요. 3주택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로 계산 산식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거기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뒤에서 한 번 더 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합계 어떻게 되겠어요? 1, 2주택은 월세의 합계액인 임대료의 합계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이자 1.8%로 계산한 이 이자까지도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합산된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소득들과 합쳐가지고 종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종합과세 되는 거 묶어가지고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때 분리과세의 세율은 현재 14%의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즉 이거죠. 다른 소득과 합해가지고 합쳐진 그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을 것인지, 뭐 6에서 42%의 초과누진 세율 요거 적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택임대만 별도로 떼어내어가지고 얘는 14%, 다른 소득들은 종합소득 세율 이렇게 적용받을 것인지, 둘 중에 유리한 거를 네가 선택을 해라, 이런 말이죠. 자, 실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럼 종합과세가 유리할까요? 분리과세가 유리할까요? 근로소득이나 현재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요,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왜? 현재 6에서 42%의 초과누진 세율인데 1200만 원부터가 바로 우리 15%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소득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하지만 우리 노인분들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님들 현재 열심히 이제 젊었을 때 일하셔가지고 주택을 취득하셨어. 그거 임대소득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왜? 종합과세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차감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결국 뭐 두 개 다 계산해봐가지고 유리한 거 선택하라는 거겠죠. 자, 우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금 2학기에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보시다 보면 금융소득 과세 방법을 보시면 걔는요,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요. 2천만 원이 안 되면 무조건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 배당에 대해서 공부를 별도로 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무조건적인 분리과세는 아니고요, 둘 중에 유리한 거를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유리한 거 선택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수의 계산을 보도록 할게요. 주택수의 계산은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요. 색깔을 한번 다른 걸 써볼까요? 요거 다가구 주택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단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들 이런 주택 많이 보셨을 거예요. 1층에는 이렇게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이에요. 101호, 102호, 103호, 301호, 302호, 303호. 약간 원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그쵸? 또는 이런 구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밑에는 주차장,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에부터 이제 주택 101호, 102호, 103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죠? 대부분의 원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자, 이거를 우린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다가구일 수도 있고요, 층수랑 세대수에 따라서 다 세대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전문적으로 구분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론적으로 더 접근을 해보자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것을요, 이 주택을 보통은 한 명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부동산 등기부등본 띄워보면요, 이거 전체 다 갑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실제로 A,
B, C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갑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등기가 전체가 한 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주택수 계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 한 호수별로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이걸 보통 한 명이 다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갑 한 채의 소유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겠죠. 이걸 각각 갑의 주택수로 계산을 하면요, 갑은요 더 이상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 사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벌써 주택수가 몇 개예요? 지금 이 그림만 봐도 6개잖아요. 3층이면 9개잖아요. 호수가 3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럼 어때요? 이거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요? 지금은요, 주택수 많이 갖고 있으면 버는 금액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다 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이 요거를 하나를 딱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갑은요 이거 사업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의 특성에 의해서 이 전체를 한 채로 봅니다. 이렇게 주택수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단 구분 등기가 된 경우도 있어요. 참 예외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각각을요, 요거는 을의 소유, 요거는 갑의 소유, 요거는 뭐 병의 소유, 요거는 정의 소유,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각각의 소유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보겠다. 그렇게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 가시겠죠? 얘를 좀 키울 수가 있네요. 어플을 엄마? 다 지워지는 줄 알았어요. 어플을 바꿔가지고.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입니다. 공동소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소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을 갑과 을이 갖고 있는데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갑의 주택수로 카운팅을 하겠다. 을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겠죠. 만약에 5대5의 지분이라고 한다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5대5의 지분인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를 해요. 야, 우리 이번에는 너의 주택수로 카운팅하자. 이번에는 뭐 을 너의 주택수로 카운팅하자.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단 이거 2020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어느 하나에 해당 시에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0년 과세기간부터는 그 사람의 소유로 보겠다. 자, 우리가 방금 사례로 들었던 게 어떤 내용이에요? A라는 주택이 있었어요. 이 주택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만약에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갑의 주택수로 카운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1주택, 얘는 주택수 없는 걸로. 이 주택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또는 50대 50이라고 한다면 둘이 합의를 해서 을 너의 주택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을이 1주택, 갑은 0주택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요거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서가 존재를 해요. 2020년부터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봐볼게요. 공동소유 임대주택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인 사람. 어떻게 계산해요? 공동소유주택 전체 임대수익금액 곱하기 나의 지분율.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도 주택수 카운팅을 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이때 을은요, 0주택이에요. 주택수가 없는 것으로 계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공동소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계산해 봤는데 6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면 얘도 지금 1주택자로 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주택 지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얘를 1주택자로 보겠다. 지금 이런 규정이 추가가 됐다.
이러한 내용이죠. 얘 1, 얘 1.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얘도 0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수익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되게 높다라고 한다면 뭐 각각 1주택자로 보겠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자세하게 지금까지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 번씩 쭉쭉 포인트 밑줄 친 것만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겠다. 쭉 읽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한번 필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A의 소유라고 해볼게요. 하지만 A는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요. 이거를 전세를 줬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전세금을 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2년 계약을 했는데 이 B도 살아보니까 다른 데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임대차를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이때 A한테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옵니다. 해약금이 나와요. 보통 이제 한 달에 월세를 추가적으로 더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을은요 생각을 한 거죠. B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C한테 전세를 줘야겠다. 뭐죠? 이렇게 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B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하면 얘를요 전대 또는 전전세라고 합니다. 내가 전세권을 얻은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한 번 더 전세를 주는 것, 이것을 전대 또는 전전세라고 해요. 자, 이때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이때 이 B와 같은 짓을 하는 경우에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했죠. 누구예요? 이거 B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세에 카운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A는 당연히 뭐예요? 이 주택 A주택만 다 A, B, C가 이제 저기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A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요. 이거 뭐예요? A는 당연히 1주택이죠. H가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를 내주고 있잖아요. A 당연히 1주택이에요. B는요. 이거는 B의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가 전대나 전전세를 내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B의 주택수로 카운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B도 1주택자가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지워져가지고 이게 되게 불안하네. 다시 생겨나긴 하네요. 이것도 없애요. 자, 요거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택수 카운팅 할 때.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이를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빠, 엄마, 아들, 딸 각각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아빠는요 주택수가 몇 채일까요? 2채예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엄마는요 마찬가지죠. 2주택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 주택수 카운팅은 합산한다. 그럼 아들과 딸은 각각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가족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거 아니고요. 세대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부의 주택수만 합산해서 주택수 카운팅을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주의사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때 이 합산하는 건요. 당연히 주택수를 합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를 합산과세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소득세를 계산하고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소득세를 계산을 해요. 근데 이렇게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이 주택자로 보아서 소득세를 계산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각 세금 납부하는 건데 이 세금 납부할 때 세액을 계산을 할 때 이 주택자로 보아서 세액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득세 합산이 아니라 주택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주택수 카운팅 할 때에만 합산이고요. 소득세 계산은 전혀 별개예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말문제 나오시면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공동 소유하는 주택 하나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중 1인이 그 주택으로 1인의 주택으로 모아서 합산하도록 한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냐면 단서.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냐면 자, 그러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주택수를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 여기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둘은 부부 사이예요. 근데 이 갑과 을이요, A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 50%, 남편 50%, 배우자 50%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기 때문에 이거를 2주택자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 아니 둘이 합해서 지금 A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를 2주택자로 본다라고 한다면 부부가 누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겠습니까? 그렇죠? 이혼해가지고 따로따로 소유를 해버리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본인과 배우자 중에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을 하고요.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을 귀속자로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내용이랑 다를 게 없죠. 지분이 더 큰 사람 소유로, 그 다음에 지분이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합의해서 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이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때요? 와이프의 주택수로 카운팅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남편은 그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더해져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불리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강의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